안녕하십니까. 행정학 원론 12강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윤성식입니다. 12강은 제2장 정책결정, 제4절 좋은 정책결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좋은 정책결정이란 어떤 정책결정일까요? 좋은 정책 결정이 갖추어야 될 요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좋은 정책 결정이 되려면 정책 결정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문제의 인식, 그리고 정책 대안의 분석, 그리고 최적 대안의 선정. 우리는 이 단계를 정책 분석이라고 지칭한다. 그렇게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즉, 정책 의제 설정에 정책 형성이 더해진 단계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올바르게 먼저 인식하는 정책 의제 설정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정책 대안을 분석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가능한 모든 정책 대안을 찾아내고 개별 정책 대안을 분석해서 비교해서 최적 대안을 선정하는 이 모든 과정, 즉 정책 분석이 잘 되어야만 좋은 정책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정책 결정을 위해서 때로는 정책 분석을 계량적으로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계량적인 정책 분석 방법이 좋은 정책을 낳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량적 정책 분석 방법은 OR이라든가 관리과학이라든가 비용 편익 분석이 그 사례로 많이 이용됩니다. 여기서 OR은 Operations Research라고 하는 수학적 방법인데 사실은 OR은 관리과학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OR은 관리과학의 일부이기 때문에 구태여 따로 독립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는 강조하기 위해서 따로 독립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OR이 무엇이고 관리과학이 무엇이고 비용 편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행정학 원론에서 구태여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는 정책 결정의 합리 모형을 설명할 때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은 정책 분석의 계량적 접근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 편익 분석이 유일한 계량적 방법은 아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학자에 따라서는 비용 편익 분석을 떠나서 정책 분석이 가능할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할까요? 정책 분석이란 최적 대안의 선정으로 결국 귀결되는데 각 개별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지 않고 어떻게 최적 대안을 선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정책 분석이란 비용 편익 분석이고 비용 편익 분석이란 정책 분석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좋은 정책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증상을 문제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책 의제 설정이란 정부가 해결해야 될 행정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관계된다 이렇게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즉 무엇을 문제로 보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를 잘못 정의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농담 삼아 문제가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를 잘못 정의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라는 뜻이지요. 대부분의 경우 증상을 문제로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사교육은
교육 문제의 증상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교육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해서 사교육이라고 하는 증상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한 문제 해결은 요원합니다. 교육 문제의 증상이 사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문제의 핵심을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육 문제는 총체적인 우리 사회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학벌 사회, 부동산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인류를 추구하는 국민 정서가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총체적인 사회 문제가 바로 교육 문제입니다. 미국에 가서 또 과외 공부시키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사교육은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증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를 잘 정의하는 것이 좋은 정책 결정의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좋은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참여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무심코 지나가기 쉽습니다. 왜 민주적이고 공정한 참여가 좋은 정책 결정을 낳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좋은 정책 결정이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족하는 그런 민주성이 갖추어질 때 좋은 정책 결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정책 결정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참여해야 될 사람을 배제하면 사실 아무리 정책 분석이 잘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비판할 것이고 또 그러한 비판은 여러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좋은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결정으로 오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는 요건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좋은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정책 결정 참여자의 성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책 결정에서 심리학의 중요성을 제일 먼저 파악한 사람은 라스웰이었습니다. 라스웰이라는 학자는 어떤 성격의 사람이 정치를 택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그는 주장하기를 정책 연구는 정책 결정의 환경이라든가 배경과 문화 그리고 사회를 이해해야 함은 물론이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자의 성격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공무원은 또 어떤 정치인은 유난히 특정 정책에 대해서 고집을 부립니다.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은 자기 성격대로 정책을 결정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라스웰은 바로 이것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파악한 것이죠. 라스웰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자아에 손상을 경험한 사람이 대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결정은 손상된 자존심을 보충하기 위한 행위일 수가 있다. 그리고 때로는 사적 이익을 공익으로 위장해서 정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어떤 특정 공무원은 속으로 A라는 이익을 추구합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마음속에서 B라고 하는 이익을 추구합니다. A라는 사람이 정책 담당자가 되면 유난히 A라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또 B라는 이익을 염두에 둔 공무원이 정책을 담당하게 되면
그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걸 공익으로 위장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성격에 따라서 또 자신의 사적 이익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정책이 너무나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도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공무원이 담당했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 저 공무원이 담당하는 바람에 정책이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정책 결정이란 합리적인 토론과 분석의 결과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오랜 경험 동안 쌓아온 어떤 무의식과 또 그 사람의 경험, 교육 그런 것들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책 결정자는 자신의 느낌, 감정, 경험을 주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그 다양한 행위자들의 배경과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공익이라든가 합리성이라든가 번지를 한 그 내용에 현혹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 그 사람은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그 사람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가, 그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의 무의식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경청할 만한 주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케인즈라는 유명한 경제학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아이디어가 정책을 형성하지만 정책 결정자의 성격이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성격의 공무원을, 어떤 성격의 정치인을 우리가 선발하고 채용해야 될 것인지 곰곰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여섯 번째, 좋은 정책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집단 사고가 없어야 합니다. 즉, 집단 사고란 그룹 띵크라고 말하는데요. 집단이 똑같은 생각을 할 때 좋은 정책 결정이 될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정책 결정 참여자들이 만약 만장일치를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좋아할 일이 아니라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게 좋은 정책 결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탈무드에는 만장일치는 무효다라는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매우 현명한 의사결정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정책 결정, 불안하게 느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왕은 반드시 반대 의견만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신하에게 주었다 합니다. 그 신하는 찬성 의견은 절대 낼 수 없습니다. 항상 반대 의견만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방법이죠. 누군가가 끊임없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다시 한번 다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 사고의 예방, 좋은 정책 결정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일곱 번째, 인지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만 좋은 정책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제약되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가 하는 것을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책 결정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다거나 공공정보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좋은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의사결정을 다루는 전문가 집단과 조직이 필요합니다. 사이먼은 이것을 프로그램 의사결정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즉 반복되고 정형화된 의사결정은 프로그램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프로그램화하면 프로그램 의사결정의 범위가 확대되면 될수록 관리자는 비프로그램 의사결정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의사결정은 계속 우리가 할 필요가 없이 프로그램화해서 프로그램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면 비프로그램 의사결정, 즉 반복적이지 않고, 즉 가끔 발생한다거나 예외적인 거나 정형화되지 않는 항상 새로운 의사결정이 되겠죠. 그런 것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향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흔히 그 스탠다드 오퍼레이팅 프로시저 SOP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표준화된 어떤 절차가 바로 프로그램 의사결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의사결정, 즉 프로그램화된 의사결정을 다루는 전문가 집단이나 조직이 있으면 우리는 비프로그램 의사결정에 보다 더 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즉 반복적이지 않는 예외적이고 또 비정형화된 의사결정에 보다 더 잘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결정과 창의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정책 결정에서 창의성은 왜 필요할까요? 합리 모형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대안을 우리가 다 생각해낼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안의 합리성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은 인간은 그렇게 모든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낼 머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껏해야 한 몇 개 정도밖에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몇 개의 대안 속에서 답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제한된 합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의적인 머리가 있다면, 우리가 창의성이 있다면 우리는 남보다는 훨씬 더 많은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 결정의 질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정책 결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찾아내는데 창의성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로서도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문제와 딜레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문제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특별히 우리는 딜레마라고 부른다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렇게 하면 이게 걸리고 저렇게 하면 저게 걸리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 그럴 때 우리는 딜레마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 중에도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기존의 방법 이외의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창의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우리는 기존의 모든 방법을 머릿속에 떠올리지 못합니다. 창의성이 있는 사람은 기존의 모든 방법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면 더욱더 창의성이 필요하겠죠. 물론 기존의 방법을 머리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창의성에 의해서 기억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기존의 방법과 또 새로운 방법의 경계선은 모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 결정과 창의성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책 대안의 개발에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이것은 방금
충분히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디먹이라는 학자는 조직도 인간처럼 창의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정책 결정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도 창의적이어야만 정책 결정도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조직도 인간처럼 창의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디먹은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 담당자들이 창의적이고 연구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이고, 한번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이젠 더 이상 공부가 필요 없고 나는 일만 하면 된다 하는 자세가 아닌 평생 학습하는 자세로 공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창의성을 타고난 것으로 많이 착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창의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타고난 것 못지않게 훈련에 의해서 창의성이 습득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개별 인간처럼 창의성을 가질 수 있으려면 개별 정책 결정 담당자들이 창의적이고 연구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창의성 전문가는 창의성이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정도로 우천적인 습득, 노력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토인비는 창의성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문명을 이끌어 나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직이 창의적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창의적이지 않아도, 즉 소수의 사람이 창의적이기만 하면 조직도 창의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토인비의 관점을 우리가 조직에 응용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창의성과 정책 결정의 사례를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애리조나의 피닉스시의 사례인데요. 실제 사례이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왼쪽 뇌, 오른쪽 뇌라는 구분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학자들에 따라서는 왼쪽 뇌, 오른쪽 뇌 유형이라는 게 엉터리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또 왼쪽 뇌와 오른쪽 뇌를 구분해서 설명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왼쪽 뇌 유형은, 즉 좌뇌 유형은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이 사람들은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분야에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왼쪽 뇌 유형은 연역적이고 객관적인 것이죠. 이에 반해서 오른쪽 뇌 유형, 즉 우뇌형은 직관적이고 개방적이고 순발력이 뛰어난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대개 귀납적이고 주관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 뇌와 오른쪽 뇌 유형 아닌 제3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통합뇌 유형인데요. 통합뇌 유형의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왼쪽 뇌 유형의 성격을 띠기도 하고 오른쪽 뇌의 성격을 띠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역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귀납적이기도 하고, 결국 이 사람들은 사실과 어떤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통합하고 대안을 구성하는 데 뛰어나다고 합니다. 즉 양쪽에 치우친 사람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통합뇌 유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피닉스시에서는 경찰 부서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우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즉 구성원들을 분류한 것입니다. 왼쪽 뇌 유형인지 오른쪽 뇌 유형인지 그리고 통합 뇌 유형인지. 그리고
아이디어가 뛰어난 오른쪽 뇌 유형의 사람들에게 피닉스 경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문제를 실제로 던져주고 해결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뇌 유형은 직관적이고 개방적이고 순발력이 뛰어난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엉터리 같은 소리도 있었지만 매우 신선한 아이디어도 많이 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아이디어를 왼쪽 뇌 유형, 왼쪽 뇌 유형, 즉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한테 줍니다. 주고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이야기하게 합니다. 이 왼쪽 뇌 유형 사람들은 비판적이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뭐가 문제고 말도 안 되고 개별적인 비판을 하나씩 아이디어에 대해서 전개합니다. 그 다음에 통합 뇌 유형의 사람들한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서 보여줍니다. 즉 오른쪽 뇌 유형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이디어, 거기에 대한 왼쪽 뇌 유형 사람들의 비판,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통합하고 어떤 타협적인 대안을 찾아내도록 한 것이지요. 그래서 통합 뇌 유형은 양쪽의 견해를 보고 통합한 아이디어를 선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통합 뇌 유형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실천을 했더니 피닉스 경찰의 오랜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매우 재미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책 행위자와 정책 결정의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원주의의 견해입니다. 즉 다원주의자들은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서 다원주의적인 견해를 제시합니다. 어떤 소수의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다수의 집단이 조정과 타협을 거쳐서 결정한다. 즉 정책 결정은 한두 사람이나 어떤 한 집단이 아닌 여러 집단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 집단이란 뭐 이익 집단도 있을 것이고 시민사회, 정치 세력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집단들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정책 결정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 조합주의 견해입니다. 조합주의는 한국에서는 보통 코퍼라티즘이라고 직역을 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원주의가 다수 집단의 조정과 타협을 거쳐서 정책이 결정된다고 보았던 것에 비해서 조합주의는 다수 집단의 조정과 타협에 정부는 지켜보지만 말고, 즉 집단 간의 이익의 중재에 머무르지 말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조합주의 견해입니다. 한국에서도 조합주의적 견해에 근거한 정책 결정이 있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의 정책 결정이 바로 조합주의적인 정책 결정입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이 두 집단의 이익의 중재에 정부가 머무르지 않고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양 집단과 함께 어떤 결론에 도달하려고 노력한 것이죠. 그래서 다원주의 견해와 조합주의 견해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엘리트주의 견해가 있습니다. 엘리트주의는 정책 결정이란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책이란 몇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견해는 바로 엘리트주의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철의 삼각형
즉 아이언 트라이앵글이 정책을 결정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철의 삼각형이란 공무원, 의회, 의원, 이익집단 이 3행위자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 3행위자가 워낙 견고한 연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강철만큼 단단한 관계다 해서 아이언, 강철 같은 트라이앵글, 삼각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런 철의 삼각형은 오랜 기간 동안 관계를 맺습니다. 아이언이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즉 강철로 맺어진 관계, 강철과 같은 관계니까 장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이 3자가 끈끈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정책 결정을 지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의 공무원이 대통령에 의해서 자기 부서의 예산이 깎이면 철의 삼각형 멤버 중에 하나인 의회 의원한테 그 내용을 알립니다. 살짝. 그러면 의회 의원은 그것을 알고 조치를 의회에서 다시 그 예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그 예산을 다시 되살릴 때 공무원과 물밑에서 긴밀한 협조를 갖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서브 거버먼트, 즉 하위 정부가 정책을 결정한다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하위 정부란 철의 삼각형보다는 느슨한 그러한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의 삼각형처럼 공무원, 의회 의원, 이익집단이 있고 그러나 이 주체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참여자도 있다. 그리고 이들의 입장은 보다 다양하고 연합이 느슨해진 상태입니다. 즉, 이 세 주체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참여자도 있기 때문에 이 셋만이 어떤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닌 그러한 그 현상을 우리는 하위 정부, 서브 거버먼트, 일종의 정부나 마찬가지인 그런 집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책을 결정한다고 보는 견해이지요. 정책 연구가들은 여러 가지 행위자들의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다 보니까 다양한 정의를 내리게 되고 용어도 매우 복잡해졌고 그리고 사실은 약간 혼동되게 쓰고 학자마다 다른 의미로 쓰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표준화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슈 네트워크가 있어서 이슈 네트워크에 의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또 견해입니다. 그럼 이슈 네트워크는 뭘까요? 철의 삼각형보다 조금 더 넓었던 게 하위 정부라면 하위 정부보다도 참여자의 범위가 조금 더 확대된 게 이슈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참여자가 있기 때문에 참여자 간의 연대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우 그 쟁점과 시간에 따라서 이 참여자 간의 연대가 유동적이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트워크라는 단어는 뭔가 횡적으로 연결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 네트워크 현상이 지배하는 정책 의사결정 영역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슈별로 협력적인 네트워크가 그때그때 형성되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정책 공동체가 정책 결정하는 그러한 집단이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팔러시 커뮤니티 이렇게 많이 한국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 공동체란 뭘까요? 정책 공동체란 어떤 특정 정책 분야에 대해서 같은 이해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중심으로 돼서 조직화된 하나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당연히 해당 분야의 공무원은 포함되겠지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즉 정치인들도 관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활동하는 싱크탱크, 시민단체, 이익집단도 정책 공동체의 멤버가 될 것이고, 물론 언론도 정책 공동체의 멤버가 됩니다. 그러나 이슈 네트워크처럼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가 아니고 안정적인 상호 의존 관계를 유지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슈 네트워크에서 보면은 이슈별로 협력적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고 그 연대는 유동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유동적이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뭔가 횡적으로 연결된 느낌입니다. 그러나 정책 공동체의 공동체는 일시적이고 느슨한 게 아닌 매우 안정적이고 상호 의존 관계가 유지되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공동체라고 이름 지을 수 있겠지요. 정책 커뮤니티, 즉 정책 공동체는 사실 이슈 네트워크와 과거에는 서로 혼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구별이 시도됩니다. 즉, 이 두 가지는 처음에는 혼용해서 사용했던 개념인데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계속해 오면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하게 된 것이지요. 이슈 네트워크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 네트워크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책 공동체는 어떻게 이슈 네트워크하고 구별하는가? 정책 공동체는 특정 지식 기반, 특정 정책 분야와 관련이 되고 이슈 네트워크는 이슈별, 즉 이슈는 현실적인 이익이다.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 공동체와 이슈 네트워크를 구별할 때는 특정 지식 기반, 특정 정책 분야냐 아니면은 어떤 현실적인 이익이냐 이걸 가지고 구별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정책 결정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공무원입니다. 그렇다면 왜 공무원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까요? 그것은 일단 공무원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만큼 많은 정보를 가진 경우도 없을 정도로 공공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가장 최근에 현실적인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 전문가들이 포함된 그런 모임에 가보면은 자문회의 같은 데 가면 대학 교수들이 비판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는가? 그러면 공무원들이 교수님 그것은 몇 년 전에는 그랬는데요. 그 뒤에 법을 고쳐서 이제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문가나 교수들이 멀쓱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공무원은 가장 최근에 정보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필요에 따라서는 이러한 정보를 밖으로 노출시키기도 하고 또 감추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힘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무원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걸 해야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소극적이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해당 분야에 10년, 20년씩 근무를 하다 보니 전문성이 많습니다. 요즘은 공무원들도 석사, 박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뛰어난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공무원들을 믿을 수 없다고 욕하고 비판하지만 사실 기업인보다도
공무원을 우리 사회는 더 신뢰합니다. 조사를 보면 사회적 신뢰는 공무원들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대통령 혹은 상위 공무원, 정치적인 임명직 공무원, 최상위직 공무원과 국민을 연결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각 책임제에서는 장관이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정치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장관으로 임명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임명직 공무원이기도 한데요. 그러한 정치인 장관이나 대통령, 수상 이런 사람들을 국민과 연결하는 그러한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공무원은 정책 결정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 공동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나 이슈 네트워크처럼 많은 참여자가 있어도 공무원의 역할이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학 원론 12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윤성식입니다. 감사합니다.